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오늘은 죄책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내면서 크고 작은 실수들을 합니다. 때로는 모르고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알고 할 때도 있는 거죠. 우리가 어쨌든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우리가 당시 그것에 해를 끼친 것에 대한 인식을 했을 때 우리 안에 어떤 게 남냐면 이제 자책 또는 후회 또는 그런 하지 말 걸, 이런 아쉬운 마음들이 이제 마음속에 이렇게 탁 남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들을 이제 우리는 대부분 빨리빨리 처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게 묵은 감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보통 이제 죄책감으로 남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사람만 떠올리면 내 마음에 미안함이 있고, 너무 막 쥐구멍으로 숨고 싶고, 그리고 그 사람만 그 일만 생각하면 내가 너무나 민망하고 누군가 알까 두렵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회피하게 되고, 또 그런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도 회피하게 되고, 또 내가 그런 일을 다시 벌리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들도 있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계속해서 쌓여가면 나중 돼서는 생각이 왜곡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자기가 뭐 잘못한 게 아닌데 더 자기를 비하한다던가, 왜냐면 과거의 전력들이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또는 자기가 어떤 행동들을 할 때 이제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뭐 이제 선호하는 부분들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피해서 하다 보면은 점차 행동 반경이 줄어들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원하는 거와 굉장히 비슷한데요. 원한, 두려움, 죄책감은 회복을 방해하는 세 가지 괴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원한 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이제 분노의 감정으로 시작을 하죠. 사실 이제 화가 나고 이제 뭐 예를 들어 맞든 또 억울한 일을 당하든 이러면 이제 화가 나죠. 짜증이 나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이제 묵은 감정이 되면 이제 원한이라는 감정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원한이라는 감정으로 바뀌게 된 이후에는 이제 돌처럼 똘똘 뭉쳐져 가지고 이제 그 사람만 생각하면 믿고, 또는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만 보면 믿고, 또는 이제 그런 비슷한 환경만 돼도 믿게 돼서 어떤 생각과 행동의 반경이 좁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한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고, 또한 이 죄책감이라는 부분도 이제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책감 때문에 뭐 중독이 생기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 죄책감이라는 부분이 사실 우리의 중독에 있어서, 회복에 있어서 방해하는 아주 어떤 뿌리 같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힘이 없는 사람이 이제 힘을 좀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통로 같은, 또 마음이 비어지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죄책감이 돌처럼 똘똘 뭉쳐져 있으면 이제 회복으로 가는 데 있어서, 또 중독을 끊기 위한 어떤 빛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데 있어서 제약이 따르더라, 어려움이 있더라 라는 부분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흔히 이 죄책감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고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회복의 관점에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것은 죄책감의 정의가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 죄책감의 정의는 바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뭐 알든 모르든 해를 끼쳤던 것들이 있어서 처음에는 쌓이고 쌓여서 인식하게 되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똘똘 돌처럼 뭉쳐진 묵은 감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죄책감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또 우리가 생각과 행동의 반경이 좁아지고 왜곡되게 되고, 그리고 특별히 중독자, 또 중독자 배우자 성인 아이들이 회복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들을 밟아 나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고속도로 가운데 놓여진 돌처럼 이제 속도가 나지 않는, 또는 가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죄책감 때문에 이제 뭐 중독에 걸리는 거나 아니면 성인 아이나 중독자 배우자로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이것이 있을 때 회복의 과정을 나아갈 때 이제 어려움을 겪더라 라는 이야기를 방금 나눈 겁니다. 그러면 죄책감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제 죄책감에 여러 가지 많은 이제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배운 것들 그리고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그 부모님에 대한 또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신혼 초에 이제 아이도 있는 상황에서 이제 아내랑 크게 싸웠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눈먼 상태, 다시 말해 자신의 잘못을 잘 인정하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의 삶의 어려움이 거의 100% 이제 아내 탓만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내에게 이제 이혼을 요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꽤 시간이 지나 한참 전의 일이긴 해요. 그래서 한 10년 넘게 전의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혼을 요구했었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보통 이혼을 막 하려고 막 하고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긴 하잖아요, 부부 사이에. 근데 저는 이게 당시에 진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고, 이제 어디다 얘기했냐면 이제 저희 부모님 댁에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큰 충격을 받고 제 여동생도 오빠의 모습을 보니까 이제 결혼하고 싶지가 않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고, 저희 아버지가 처음으로 제 인생에 처음으로 눈물 흘리는 모습을 봤고, 저희 어머니도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저를 붙잡고 설득하시고 그런 일들이 있었고, 결국 이제 아버지께서 굉장히 지혜롭게 하셔서 이제 당시에는 이렇게 참으시고, 그리고 너가 나가라, 나는 며느리와 아이를 품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집에서 제가 나왔습니다. 나오고 또 노숙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자기를 꺾고 이제 다시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큰 이제 가족의 어려움들을 끼쳤던 경험을 했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생겼냐면 일단 이제 제 아내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늘 죄인이고, 그리고 아이한테도 이제 미안한 마음이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그때는 둘째가 없었고 첫 애일 때였는데 미안한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미안한 사람들이 이제 저희 원가족, 어머니, 아버지, 이제 그리고 여동생이었는데 이들에게 이제 씻을 수 없는 정말 해를 끼친 거죠. 근데 가족들이 그 이후로 이제 그 사건이 한 3, 4개월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언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사이에 뭐 중독에 대한 회복이나 또는 뭐 아내와의 어떤 부부 관계에서 회복이나 자녀들 간의 회복에 집중을 하면서 꽤 오랜 시간들을 이제 보냈어요. 10년 넘게 지난 거죠. 근데 그 10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죄책감이 있으니까 늘 이제 미안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부모님이나 여동생이 저에게 그 부분을 다시 언급하진 않지만, 단 한 번도 언급하진 않았지만, 거의 언급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랬지만 이제 저가 이제 부모님을 대할 때 늘 이렇게 죄스럽고, 뭔가 볼 낯이 없고, 그리고 여동생을 볼 때도 뭔가 오빠 같지 않게 느껴지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을 똑바로 이렇게 마음을 나누면서 속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대화하지 못하게 되고, 늘 이렇게 숨기고, 뭔가 우리 부모님이 나에 대해 다른 생각하고 계시겠지, 또 여동생이 나에 대해서 되게 또 이상한 생각들 하고 있겠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행동 반경이 좀 이렇게 작아지고, 전화 2번 할 거 1번밖에 못 하게 되고, 그리고 더 긴 시간 통화할 걸 더 짧게 하게 되고, 또 좀 더 내 마음도 나누고 싶은데 그런 것도 못 하게 되는 일들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어색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그 친밀감 같은 것들이 좀 떨어지게 되는 경험들을 해왔습니다. 그 10년 사이에 저는 이제 뭐 12단계도 한 3번 정도 밟았고, 또 많은 후원자들에게 후원을 받았고, 또 저도 후원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죄책감이 내 인생에서 얼마나 나를 갉아먹는지, 나와의 뭐 신과의 관계 또는 나와 사람 간의 관계를 얼마나 갉아먹는지에 대한 또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이제 한 2-3번째 12단계를 배운 이후로 아침마다 제가 아침마다 하는 기도들이 있거든요. 그거 중에 하나가 이제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기도하고, 또 내가 무력함에 대해서 시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뭐 이렇게 몇 가지들을 기도하는 게 있는데, 또 내가 원한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이 원한의 감정들을 좀 처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좀 더 용기가 나면 이제 원한을 가진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좀 또 이 심판권은 신께 맡기니 저 사람도 병든 사람이니까 긍휼히 여겨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매일 아침 지금 벌써 1년 넘게 한 2년 가까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죄책감의 부분인데요. 이제 아침마다 내가 해를 끼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요. 신이시여, 내가 이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내가 해를 끼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내가 해 끼친 것에 대해서 고쳐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저의 이 죄책감의 문제도 신께 맡기니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꼭 하는 기도들이 있는데 이제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대상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보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합니다. 이제 보상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1년 넘게 이렇게 했거든요. 계속 1년 넘게 한 2년 가까이 계속 매일 아침 기도하는데 이제 어떤 변화들이 있냐면, 처음에는 이제 사실 내가 해를 끼친 사람들이 잘 생각이 안 나요. 처음엔. 그러다 이제 몇몇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이제 나중 돼서는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고 정말 지금 당장이라도 가서 보상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근데 참 방법이나 또 상대방을 위한 건지 잘 이렇게 캐치가 안 돼서 좀 더 기도를 해본 거죠. 근데 이제 요번 명절에 이제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뭐 알고 있긴 했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 마음을 정말 강렬하게 주시고 또 방법도 생각나게 해주시고 대상도 생각나게 해주시거나 또는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은 사실 그 전에도 몇 번 경험했기 때문에 이해는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께서 정해주신 때와 방식을 이렇게 또 좀 대상을 좀 이렇게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번 명절에 내려갔는데 저희 아버지가 예전하고 좀 약간 달라지셨더라고요. 어떤 게 달라지셨냐면, 예전에는 좀 이렇게 일에 쫓기셔서 가족 간의 대화를 되게 좀 불편해 하셨는데 요번에는 이제 딱 그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3시간 동안 가족들하고 계속 이제 대화를 나누셨어요. 그것도 이제 상갓집을 갔다 오시고 난 이후이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얘기도 하시고 뭐 이렇게 우리 물어보기도 하시고 농담도 하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가족이 좀 이렇게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어렸을 때를 포함해서 가장 단란하고 좀 그나마 친밀한 시간들, 정말 가족다운 가족의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라보단 그 감정과 마음과 그리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어떤 생각이냐면 이제 아내가 있었고 어머니, 아버지, 여동생이 이제 그 자리에 있었고 아이들은 자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제 지금 보상을 해야 될 타이밍이겠구나. 그리고 보상은 또 정직하게 나의 잘못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는 거로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아버지가 한창 얘기하시고 뭐 여동생도 얘기하고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얘기할 때 좀 이렇게 제가 얘기해야 되는 타이밍들을 좀 이렇게 찾아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주무시러 들어가신다고 이제 먼저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은 때가 아니구나 생각하면서 이제 좀 정리를 하고 나도 이제 자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좀 다시 나오셔서 다시 또 얘기를 같이 동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신께서 마음도 주시고 상황도 만들어 주셨고 방법도 이제 알게 하셨고 대상도 이렇게 주셨으니까 내가 지금 보상하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사실 뭐 다른 식으로 뭐 보상할 수도 있는데 일단 1차적으로 말로 이제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전부는 아니고, 보상의 전부는 아니고 또 그 중에 일부로 이제 말로 한 거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또 여동생에게 내가 또 어떤 그 이혼 소동으로 인해서 상처 드린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제가 가족들에게 너무나 해를 끼쳤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서운했고 화가 났고 그리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0년 넘게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간직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사과를 하니까 용서를 구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서운했던 거, 화가 났던 거, 그리고 그때 어떤 충격이었는지 감정이었는지를 쭉 이렇게 나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동생도 우리 가족에게 닥쳤던 사실 큰 위기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어머니도 당시에 자신이 어떤 조치들을 하려고 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쭉 나누시고, 아내는 이제 그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고,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자신의 서운했던 감정들을 쭉 나누셨습니다. 그렇게 한 1시 30분 정도 더 이상 나눈 것 같아요. 그때 사실 제가 좀 이렇게 좀 더 부연 설명하거나, 아니면 그때 상황은 좀 이런 건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약간 변명의 소지로 얘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보상에 대한 것들을 배울 때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심플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는 일단 듣고, 뭐 욕을 하든 때리든 일단 그것에 대해서는 좀 기다리고, 그리고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만 언급하고, 이제 그 마무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배웠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좀 얘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는데 좀 더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는 이제 네 엄마가 엄마가 니를 너무 곱게 키워가지고 그런 것도 있다 하면서 막 하셔서 좀 약간 또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넘어가시면서 이렇게 한참 얘기하시다가 서운한 점도 얘기하시다 그렇게 좀 넘어가시더라고요.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좀 서운한 것들이 좀 풀렸다는 거죠. 사실 그 자리가 되게 기적 같은 자리였어요. 그렇게 사실 우리가 다 모여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뭐 셋, 넷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버지가 빠지거나 뭐 아내가 빠지거나 여동생이 빠지거나 이러는데, 그날은 다 모였고, 또 아이들도 또 자고 있었고, 평소에 자지 않는데 좀 자고 있었고, 좀 늦은 시간이었고, 그리고 아버지가 얘기하려는 의지가 충분히 있었던 그 상황이었고, 그리고 저도 어느 정도 보상에 대한 훈련들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제 마음에 큰 짐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었고, 그 눈앞에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녹는 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이 녹고, 여동생도 하고 싶었던 얘기들 하고, 또 어머니도 얘기하시고, 그리고 아내에게는 이제 집에 와서 얘기를 했어요. 아내는 이제 12단계 원리를 어느 정도 알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 얘기할 때 보상하는 것이었던 걸 이해하고 있냐 했더니 이해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좀 뜬금없다는 느낌도 듣긴 했지만 그래도 뭐 괜찮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제 마음에 큰 그 죄책감이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 또 여동생에 대한 또 아내에 대한 좀 왜곡된 생각들이 좀 이렇게 잡히는, 그러니까 너무 막 100% 이제 내가 죽일 놈이고, 아니면 나는 늘 해만 끼치고 막 이거보다는 이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하고 또 앞으로 잘하고, 이렇게 하는 거로 좀 생각이 좀 바뀌게 되더라고요. 요게 바로 보상의 원리 중에 하나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얼마 전에 그 큰 딸에게도 제가 이제 어떤 죄책감이 있거든요. 이제 제가 욱해가지고 때렸던 적이 한 몇 번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에 있어서도 늘 이렇게 죄책감을 갖고 있는데, 이제 아침마다 내가 해를 끼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또 보상할 수 있는 대상과 방법, 또 시간, 힘, 용기 이런 것들 달라고 이렇게 매일 기도하는데, 이제 딸이 어느 날 이제 이런 부분들, 저의 어떤 실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이제 나눌 때가 있었어요. 그 이전에 한 이제 외국인 멤버가 저에게 이제 스카이프로 문자로 이제 딸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제가 언급했던 거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가 딸에 대해서 실수한 것에 대해서 또 용서를 구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인해 너가 더 성장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저도 기도하고 있었고, 이제 딸과 그런 얘기들을 나눌 기회가 있어서 또 온 가족이 있을 때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라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이제 것들이 변한 게 있었냐면, 제가 이제 딸이랑 이렇게 살을 부대끼지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죄책감이 있으니까 잘 그런 걸 못해요. 근데 그 이후로 제가 이렇게 그렇게 해도 제가 그렇게 마음이 많이 어렵지 않고, 또 딸도 막 이렇게 싫다고 막 이렇게 하긴 하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막 경기를 부리고 막 신경질을 내진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체험들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 이제 제가 보상했던 여러 가지 많은 방식들이 있는데요. 했던 예시들이 있는데요. 뭐 저희 시간상 다 이야기는 나누지 못하고 요런 원리들을 통해서 했던 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죄책감을 우리가 보통 가지면 어떻게 살아가냐면 죄책감을 보통 품고 삽니다. 누구에게 말하지 않고 그거를 이제 품고 사는 거예요. 예, 이게 대체적인 이제 우리의 태도들이죠. 그러다 보면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점점 왜곡되고 행동 반경이 줄어들게 돼 있는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에 있어서 왜곡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실 신조가 또 기쁘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건데 이제 그렇게가 되지 않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늘 죄책감이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품고 사는 경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좀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제 당사자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고백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이런 실수들을 했는데 너무 이렇게 잘못했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방식을 통해서 죄책감을 이렇게 처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랬을 때 좀 이렇게 좀 마음이 이제 후련해지는 감들은 있고 또 12단계 안에서는 사실 4, 5단계 중에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그런 방식을 또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에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고 진짜 해결책은 이제 12단계 안에서는 이제 가능한 한 직접적으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보상한다 라는 게 이제 이 보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창문을 깼으면 창문을 수리해주고 그리고 말로 해를 끼쳤으면 그 말에 대해서 또 죄송하다고 정직하게 찝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재정적인 손해를 입혔으면 그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보완을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해나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요게 바로 보상의 원리예요. 그래서 요렇게 할 때에 어떤 얻게 되는 그 변화 또는 그 축복 이런 것은 정말 말도 못하게 큽니다. 정말 너무 그게 얻는 유익들이 크고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정말 이 묵혀있는 이것이 이렇게 풀어지는 그리고 생각의 왜곡이 좀 바로잡히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돼서 이제 이 죄책감에 대한 또 다른 한 가지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보상의 원리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보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 거예요. 이거를 들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아니 내가 지금 너무 가기 싫은데 어떡하냐. 내가 지금 너무 죽기보다 가기 싫다. 내가 잘못한 건 맞는데 막 가서 내가 보상하고 싶진 않다. 이런 사람들은 어떡하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매일 아침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내가 해지 끼친 사람들의 목록을 적고 언제 가자 언제 이렇게 체크해서 전화해가지고 만나자고 해가지고 보상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물론 처음에 훈련의 차원에서 몇 명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뭐 한 10명 정도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해서 지금이라도 찾아가고 이렇게 상대방도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뭐 그리고 훈련의 차원 할 수 있지만 사실 보상의 원리를 꼭 그런 식으로 하지만은 않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리스트들을 좀 작성하고 그리고 해끼친 것도 작성하고 그때 뭘 잘못했는지도 좀 작성하고 그리고 이제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한 줄은 알지만 도저히 내가 상대방에게 보상할 용기가 안 나는 거 말도 꺼내기가 용기가 안 나는 또 것들에 있어서는 이렇게 아침마다 기도해요. 내가 해끼친 사람들에게 또 잘못한 마음이 들게 하시고 그리고 보상할 수 있는 용기도 달라고. 잘못한 거 알지만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느껴지게 하시고 그리고 보상하고 싶은 용의를 달라고 이렇게 매일 아침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용의가 있을 때 가서 해야지 억지로 갔다가 엄청 싸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들 종종 봅니다. 그래서 보상 하라니까 대충 이렇게 써가지고 찾아가가지고 뭐 이런저런 작업하다가 막 대판 싸우고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잘못했다는 마음이 들고 그리고 잘못한 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이 들고 또 가고 싶은 마음이 정말 들 때 그때 가서 이제 해도 이제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용의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거를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보상을 한다고 할 때 나는 정말 보상을 하고 싶어요.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내가 찾아가면 상대방이 오히려 더 상처가 돼요. 예를 들어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내가 지금 보상하고 싶은데 상대가 죽었거나 뭐 신분을 모르거나 아니면 익명의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몰랐어요. 길 가는 누구였어요. 그래서 찾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들도 있는 거죠. 이렇게 내가 갔을 때 상대방이 막 굉장히 소스라치게 놀라고 더 충격을 받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용의를 달라고 기도를 하고, 우리가 그런 완전한 용의는 준비됐지만 내가 갔을 때 상처가 상대방에게 오히려 피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뭐 이렇게 지혜 가운데 뭐 가진 않고 뭐 또 편지를 쓴다던가, 아니면 편지 쓰는 것도 너무 부담스럽다면 상대방에겐 보상하지 않되 뭐 간접적으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성매매 여성들에게 해를 끼쳤으면 뭐 성매매에서 탈출하여서 회복하는 사람들을 위한 단체를 봉사를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이제 보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회복을 할 때도 자기중심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뭐 보상하라 그러니까 상대방이 기분 나쁘든지 좋든지 상관없이 그냥 찾아가가지고 막 발 씻겨주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신께서 좀 적절하신 때에 적절하신 방식으로 우리에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상대방이 해를 내는 경우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할 수 있겠더라.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상대방이 돌아가시거나 익명의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죄책감이 있는데 이것에 관련해서 내가 어떻게 보상을 하면 좋을지요, 이렇게 매일 아침 기도를 하고 또 방법도 묻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지혜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분에 있어서는 뭐 산소에 가서 편지를 읽고 뭐 이렇게 한다던가, 아니면 그 자녀들에게 이제 보상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그렇게 다른 방식으로 이제 하는 방식들이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익명의 사람들이면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그런 단체에 기부를 한다던가 봉사를 한다던가 뭐 이런 방식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죄책감이라는 부분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올가매는지를 보려면 예를 들어 해외에 입양을 시켰다가 막 몇십 년 동안 너무 고통스럽게 살다가 아이를 데려오거나, 아니면 막 자기가 뭐 이렇게 손해를 끼쳤었는데 뭐 자전거를 훔쳤었는데, 동사무소에 자전거를 훔쳤었는데 그게 너무 막 죄책감이 들어서 이제 자전거를 하나 새 거를 뭐 동사무소에 기증하고 뭐 현금 10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정신적인 피해까지 해서 이제 보상을 뭐 이렇게 가끔 뭐 경찰서에 이렇게 기부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 죄책감에 사람들이 뭐 착해서 뭐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죄책감의 부분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을 좀 덜어보고자 하는 또 그런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 뉴스 기사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 걸 보면 이 죄책감이라는 부분이 사람을 얼마나 짓누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죄책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듣고 여러분들이 당장 막 누군가에게 찾아가고 막 이렇게 누군가에게 막 갑자기 막 아내에게, 남편에게 막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막 아이들에게 막 하고, 부모님에게 찾아가고, 막 옛날에 회사 뭐 사장님에게 찾아가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건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침마다 내가 해끼친 사람을 위해서 에 대해서 내가 정말 보상할 용의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대상, 방법, 또 시기도 또 신께서 조율하여 달라고 이렇게 아침마다 기도하셔서 또 지혜 가운데 그렇게 떠오르는 또 상황이 될 때 보상을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몇 가지 정말 지금도 익명의 그런 문제여서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해를 끼쳤던 사람들이 몇 명 있거든요. 예를 들어 예전에 제가 이제 약간의 노숙 비슷하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길거리에 어떤 아주머니에게 제가 이제 3만 원인가 얼마를 이렇게 빌려가지고 갚지 않으려고 빌렸었어요. 그런 제가 해를 끼쳤던 경우들도 있었고, 그리고 지하철 표
막 이런 거를 그분이 무료로 그러니까 자기 돈을 지불해서 주셨고 다시 와서 갚으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하지 않았던 적도 있었고 제가 이렇게 해를 끼쳤던 부분들이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매일 아침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이 익명의 사람들도 내가 보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죄책감으로 인해 짓눌려 있는 사람들 있을 텐데요. 예, 여러분들 너무 급하게 가셔서 자기중심적으로 보상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용의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충분한 때에 충분한 방식으로 여러분들 보상하는 방식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덧붙인다면 이 보상의 원리는 이제 12단계 원리 안에도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1, 2, 3단계에서 4, 5단계에서 그런 검토들을 하고 이제 8, 9단계에서 그런 어떤 보상하는 그런 단계들이 있는데 나중에 혹시 12단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밟으실 때 그런 과정들도 밟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또 짧지 않은 영상인데요. 그리고 저희는 편집을 안 하고 통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보시기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또 회복에 조금 더 진전이 있으시고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